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부터 솔로 생활을 하게 된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제가 당한 일들이 너무 열받고 짜증나서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사연 글을 남겨보네요. 저와 이혼한 남편은 저보다 4살 어린 남자였어요. 저는 남편과 사귈 당시에 회사에서 이미 꽤 돈을 벌고 있었고 오랫동안 근속하여 직급도 여자치고는 높은 편이었죠. 남편은 저와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본래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접점도 없었을 테지만 아주 우연하게 만나게 됐어요. 친구가 결혼식 청첩장을 돌릴 거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여자 쪽, 남자 쪽 친구 모두 부른 거였어요. 남편은 남자 쪽 관계자로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 직장 후배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생각보다 사람이 괜찮다는 느낌에 한두 번 더 보고 뒤에 사귀게 되었던 거죠. 정말로 그 당시에는 결혼까지는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이도 차이가 좀 나는 데다가 저는 딱히 결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와 주말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편하고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물론 청혼은 남편이 먼저 했고요. 그때는 주변에서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었는데 어째서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편과 저 사이에 다른 점들이 많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하며 잘 조율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돈과 관련된 일들이었죠. 저는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버는 데다가 큰 돈을 써야 할 때는 큰 돈을 써야 뒤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가방, 옷, 구두, 장신구 같은 건 하나를 마련하더라도 제대로 좋은 걸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중요한 장소나 중요한 상황에 사용할 것들은 좋은 것으로 마련하는 것이 저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명품을 쇼핑하는 그런 쇼핑광은 아니에요. 2년에 한 번, 짝수년도에 제 생일에 저를 위해 준비를 한 물건들이었어요. 충분히 월급을 모으면 살 수 있는 물건들이었죠. 터무니없을 만큼 비싼 브랜드보다는 최대한 나이에 맞는 가격대가 조금은 저렴한 브랜드를 선호했고요. 귀걸이와 목걸이 같은 장신구들은 어릴 때부터 순금과 순은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속 알러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씩 유행에 타지 않는 디자인으로 골라왔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평상시에 입는 옷들이나 가방은 그리 비싸지도 않고 가끔은 정말 홈쇼핑에서 파는 4개 몇만 원짜리 옷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는 좀 달랐어요. 돈은 웬만하면 쓰지 않았어요. 그런 점이 신중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냥 구두쇠 쫌생이었을 뿐이었어요. 남편에게는 돈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자기 통장 잔고를 보며 좋아하는 사람이 남편이었고 솔직히 이런 면모가 오히려 신뢰를 줬죠. 돈을 사랑하는 거라면 결혼하고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이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시부모에게도 있었어요. 시부모와의 첫 만남에서 아주 눈밖에 나버렸거든요. 첫 만남에서 그럴 일 크게 없는데 말이죠. 그건 상견례 날이었어요. 그 전에도 시부모를 만난 적이 있었지만 상견례 날이라 저도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최대한 단정해 보이는 비싼 옷에 명품 가방을 메고 갔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둘 다 5년도 더 전에 산 옷들이었지만 워낙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 시간이 흘렀어도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중요한 자리이니 최대한 저를 꾸밀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상견례에서 시부모는 저를 사치스러운 여자로 몰아가더군요. 왜냐면 지나가던 사람이 제 가방을 보고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일 거라는 말을 시부모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시부모는 행인의 그 말에 제가 사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아예 판을 박아버리더군요. 솔직하게 말해서 시부모가 될 어른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누가 후줄근하게 입고 오고 싶겠어요? 게다가 두 가족이 만나는 자리에서 부모님 면도 있으니 어느 정도는 체면을 차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상견례에 옷을 따로 사는 사람들까지 있는 반면에 저는 있는 옷으로 해결한 거니 그렇게 치면 그리 사치스러운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이미 식장을 잡아놨으니 시부모도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제게 그러더군요. 우리 집에 시집 올 거면 사치스러운 버릇은 버려야 한다고요. 검소함이 가장 미덕이라며 말을 하는데 저를 못마땅해 하는 모습이 정말로 가득했죠. 정말 웃기게도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네 하고 대답했어요. 제가 사치스러운 버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적은 시부모만이 아니었죠. 남편도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조금이라도 비싼 물건을 사면 제발 아끼면서 살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일이 터져버렸죠. 시댁 친척 결혼식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 제가 휴대폰으로 원피스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이 원피스랑 이거 중에 뭐가 괜찮아? 어? 갑자기 웬 원피스야?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 굳이 이렇게 비싼 옷 살 필요 있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아무거나 입고 가. 계절에 맞는 원피스가 별로 없어. 그리고 나는 일 때문에 정장형 옷이 많으니까 원피스도 없고. 그리고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맨날 잔소리야? 당신 가지고 있는 것들도 비싼 거 많잖아. 굳이 비싼 거 뭐하러 사? 싼 거 여러 개 사면 더 좋잖아. 양만 많다고 다 좋은 거야? 그런 건 어차피 오래 못 입어. 비싼 옷은 비싼 값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도 일할 때는 싼 거 입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비싼 거 사지 말고 여기 3, 4만 원짜리 있네. 이런 거 사서 입으면 되지. 남편이 골라주는 걸 보니 답이 없더라고요. 안감도 없고 어린애들 취향의 원피스에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은 절대 아니었죠. 이게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걸 남의 결혼식에서 어떻게 입어?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돈을 허투루 쓰면 나도 할 말 없어. 그치만 내가 1년에 옷 사는 돈이나 당신이 1년에 옷 사는 돈이나 똑같은 건 알고 있지? 당신은 싼 걸 100벌 사고 나는 비싼 걸 5벌 살 뿐이야. 그런 나한테 매번 사치스럽다고 검소하게 굴라는 건 좀 어이없는 일 아니야? 솔직히 당신이 비싼 물건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 이러니 엄마도 매번 걱정하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돈을 더 달라고 했어? 아니면 당신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 그런 적도 없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그런 잔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그리고 내가 돈 모아놓은 게 당신이 모아놓은 거보다 훨씬 많아. 그런데 왜 내가 과소비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거 봐. 본인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고칠 생각도 안 하네.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매번 그러는 거라고. 선 넘지 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비싼 거 사면 다 죄인이야? 내가 다른 사람 20벌 살 거 한 벌만 사겠다는 게 그렇게 욕먹을 짓이야? 눈이 있으면 옷장을 봐. 거기에 내 옷보다 당신 옷이 훨씬 많은 건 몰라서 그래? 가격만 저렴한 옷이 수백 벌 있는 당신한테 내가 왜 그런 소리 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어머님 운운하는 것도 웃겨. 어머님도 얼마 전에 결혼식 가신다고 가방 하나 마련하지 않았어? 그것도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비싼 거 들고 있으니 어머님이 비교되는 것 같다고 하시잖아. 그러게 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그게 내 잘못이니? 그리고 그래서 내가 신혼여행 돌아오면서 명품백 어머님한테 사드리자고 했을 때 당신이 반대했잖아. 그때 사드렸으면 그런 말 듣지도 않았겠지. 결국 제 말에 대꾸할 말이 없었는지 남편 놈이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라며 나가더군요. 저도 열이 받을 대로 받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남들이 싼 걸로 여러 개 살 때 모아두고 아껴뒀다가 비싼 거 하나 사는데 그게 왜 남들한테 욕먹을 짓이 된 건지.
그렇게 친척 결혼식 날이 오고 저는 남편과 따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제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고 남편을 먼저 보낸 거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제게 추천한 저에게는 맞지도 않은 원피스에 단화를 신고 명품백 대신에 에코백을 메고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결혼식장에 들어서니 다들 안 보는 척 보고 있더군요. 시부모와 남편이 눈에 보여 아는 척하며 다가갔더니 시부모가 환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더군요.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러고 남의 결혼식장에 와? 안감도 없어서 훤히 비치는데. 어머님, 이 원피스는 남편이 골라준 3만 원짜리 원피스예요. 비싼 거 절대 사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이걸 골라주더라고요. 남편 의견대로 입고 왔는데 어디 이상한가요? 그리고 어머님도 항상 저한테 비싼 거 가지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검소하게 입고 온 건데. 아무리 검소해도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인데 너 정말로 며느라기한테 저 옷 입으라고 했어? 아니, 잠깐 싸우다가 제일 싼 옷이 있길래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설마 제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렇게 별로야? 평소에는 그렇게 비싼 거 입지 말라더니 이런 거 입고 오니 아예 옆에 있기 싫어?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왜 싫을까?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제가 왜 친지 가족들 모이는 자리에서 비싼 걸 입는데요. 남편 체면 세워주려는 것도 모르고 사람을 그렇게 구박하다니. 후줄근하게 입은 제 모습에 아예 곁으로도 안 오려고 하면서 매번 검소 타령은 왜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시모를 보니 시모는 남편 말대로 명품 가방을 하나 마련해서 가지고 왔더군요. 어머님, 가방을 새로 사셨네요? 검소한 거 따지시는 분이 명품 가방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많이 이상하네요. 항상 사치스럽다고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에코백을 준비해 왔는데 오늘따라 안 맞았네요. 제 말에 시모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더군요. 아마 제가 좋은 옷과 가방을 들고 올 거라고 생각한 듯 했어요. 그런데 막상 후줄근한 모습으로 나오니 그것도 싫은 모양이었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며느리가 안 꾸미고 후줄근하게 다니면 그 욕은 남편과 시모가 듣는다는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대화를 들었는지 아니면 그런 짐작을 했는지 수군거리더군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시모와 남편이 며느리를 갈궈서 저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오게 된 줄 알 테니까요. 하긴 다를 건 없었죠. 결혼 후 내내 저를 마치 낭비벽 환자처럼 몰아가며 사치스럽게 굴지 말라며 잔소리해댔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 혼내는 걸로만 보일지도 모르죠. 아니면 불쌍한 며느리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결국 시부모는 주변에서 한 소리 듣게 됐죠. 그리고는 그 뒤로는 사치니 검소니 그딴 소리 안 듣게 됐어요. 결혼식에서는 사진도 못 찍게 하는 바람에 가족 사진도 못 찍었죠.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비싼 거 입고 다니면 돈지랄 하냐며 잔소리하는 시댁 행태에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기회로 잔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됐어요. 제가 빡 돌면 이런 짓을 저지른다는 걸 알게 된 남편과 시모는 그 뒤로 저한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결혼 4년 차쯤에 애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그때 저는 제 물건이 사라지는 일을 겪게 됐어요. 제 물건과 옷을 보관하는 옷장에 넣어둔 가방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어디 잘못 놔둘 성격도 아니고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 있는 만큼 모든 것은 제자리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주 쓰지는 않던 가방이 사라지니까 당황했죠. 그것도 집안에 놔둔 게 사라져버렸으니 의심할 사람은 남편뿐이었잖아요. 저는 먼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저기 있던 가방 못 봤어? 가방이 하나 없어졌네? 가방? 난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여자 가방이면 내가 가져갔을 리도 없고. 혹시
다른 데 놔두고 잊어버린 거 아니야? 태연스러운 남편 말에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제가 잊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데 놔둔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 현관 앞을 비추는 홈캠을 뒤져봤어요. 그 홈캠은 결혼 초에 달아놓은 건데 당시 근처에 도둑이 많이 들어서 입구를 비추는 홈캠을 달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달아두고는 항상 잊고 있던 것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누군가 제 가방을 들고 나오면 찍힐 정도는 됐죠. 그렇게 확인을 했더니 남편이 가져갔더군요. 당황했죠. 그걸 가져갈 일이 없으니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브랜드로 치자면 중저가의 디자인도 애매한 가방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놓고 보관만 해뒀던 건데 사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새 것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이 이걸 가져가서 팔았나 의심했어요. 워낙 돈 좋아하는 남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새 것처럼 보이는 걸 가져갔으니. 하지만 굳이 가져갈 거면 더 비싼 게 있는데 왜 그걸 가져갔나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시모에게 갖다 줬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애매모호한 상황에 남편을 의심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하나 정도는 용서해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가 가진 물건들 중 비싼 건 다 친정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는 가짜 물건들만 채워 넣었죠. 남편이 계속 이런 일을 할지 하지 않을지도 알아내야 했지만 그 이상으로 제 물건들 중에 더 비싼 물건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물건들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물어보고 다시 진품을 가져올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한 저녁에 집에 왔더니 제 물건이 또 없어졌더군요. 도금된 팔찌와 목걸이였죠.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도대체 이것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궁금했어요. 남편이 팔았나? 그것도 아니면 누구에게 줬나? 온갖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겠다는 생각을 일단 접고 일단 남편 뒤부터 캐기로 했죠. 쓰지 않고 모아뒀던 연차를 몰아쓰고 일주일을 내리 남편 뒤만 쫓았어요. 친구 차 빌려서 내심 안 들키도록 주의해서 쫓았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아무런 행동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민했나 싶었는데 5일째 되던 날 딱 꼬리를 잡았죠. 남편이 웬 여자와 밖에서 만나는 걸 발견했거든요. 제가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장소였고 남편도 제가 본 적 없는 옷을 입고 있더군요. 만약 스쳐 지나갔다면 남편인지 못 알아봤을 거예요. 두꺼운 뿔테 안경까지 쓰고 있으니 정말 딴 사람 같았거든요. 그리고 상간녀를 살피는 순간 남편이 제 물건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 여자의 어깨에는 제 가방이 자세히 살펴보니 팔찌와 목걸이도 이미 목과 팔에 있더군요. 순간적으로 화가 확 올랐어요. 저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분노와 답답함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은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는 온몸에 화가 뻗쳤는지 몸살 기운이 있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의 몸져 누워있는데 자정이 다 돼서야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증거를 더 모을 때까지 남편에게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알리기 싫어서 겨우 말을 꺼냈는데 생각보다 더 뾰족한 목소리가 나와버렸어요. 당신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야? 친구 좀 만나고 왔어.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 기분이 왜 나쁘냐고? 아픈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니까 짜증난 거지. 어디가 아픈데? 몰라. 결국 제가 더 열받아서 열이 올라서 남편을 내버려두고 방으로 들어와 이불부터 푹 뒤집었었어요. 그런데 남편 놈 마음이 바뀐 게 티가 여기서 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죽이며 약이며 챙겨주기 바쁘던 남편이 다음 날이 되어도 다다음 날이 되어도
제게 관심 하나 없더군요. 아프냐고 묻지도 않더라고요. 거기서 제 인내심은 뚝 끊어졌죠. 그 여자에게 잠깐 홀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 눈이 갈 수 있지. 그래도 제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받아줄 생각이 있었지만 아예 저는 뒷전이고 그 여자가 우선인 모습을 보니, 그리고 그걸 숨길 생각도 못할 정도로 빠져있는 걸 보니 이건 그냥 한순간의 바람이 아닌 것 같더군요.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추궁하기 전에 그 상간녀부터 아작을 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제일 비싸고 좋은 물건들로 한껏 치장한 뒤에 상간녀를 만나러 갔어요. 사실 그 여자 집과 회사는 이미 파악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집에서 나오는 상간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요? 저희 남편 만나러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상간녀 얼굴이 확 굳으면서 저를 확인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걸친 것들을 보고서는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지 다 알고 왔어요. 당신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거. 그래서 언제까지 이 짓 할 거예요? 뭘요? 알고 왔으면 뭐요? 언제까지 이 짓 할 거냐고요? 당연히 오빠가 저한테 마음 있는 동안은 계속되지 않겠어요? 뾰족한 말로 말하는 상간녀는 무척 당당했죠.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당당한 모습에 저도 살짝 당황했거든요. 미쳤어? 아가씨, 뭘 모르나 본데 와이프 있는 남자랑 바람 피우면 그건 범죄야. 간통죄는 폐지됐어도 상간녀 소송까지 안 되는 건 아니거든? 나는 당신한테 상간녀 소송 걸 거고 그걸 내 남편이 대신 내줄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이만하고 남의 남편한테 손 떼. 내가 왜요? 우리 사이 방해하는 건 아줌마죠. 어디가 얼마나 못났으면 남편한테 사랑조차 못 받고 버림받았으면 여기가 어디라고 당당하게 따지러 와요? 다 당신이 못나서 생긴 일인데 저한테 따지지 말고 당신 남편한테 따지세요. 헤어진다고 하면 헤어지고 아니라면 아닌 거죠. 오빠가 저를 바라는 동안에는 저도 오빠 만날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제가 오빠에게 이혼해달라고 하면 당장 해줄 사람이라고요. 기세가 등등하다는 말이 이런 말이겠죠. 본처를 앞에 두고도 상간녀가 저렇게 당당한 건 세상이 말세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전연이 그런 싸가지 없는 년이라서 그런 걸까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오갔어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말해줬죠. 아주 기세가 등등하네. 남의 남자 꼬셔서 나쁜 짓 하고 있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리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이 너한테 준 물건 있지? 지금 착용하고 있는 팔찌랑 목걸이 그리고 가방. 그거 싹 다 내 물건이고 나는 도난당한 물건 찾다가 남편 바람까지 찾게 됐어. 그리고 하나 말해두는데 네가 받은 물건들은 다 짝퉁이야. 그 남자가 준 거 싹 다. 그리고 너도 짝퉁이고. 죄송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지금 이판사판이다 이거지? 이렇게 되면 나도 못 참아. 너랑 우리 남편 둘이 잘 되는 꼴 내가 가만 보고 있을 줄 알고? 너희들 있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불륜이라고 소문내줄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도록 해줄 자신 있으니까 원하면 붙어봐. 명예훼손? 나는 그딴 거 안 무서워. 왜 내가 무서워해야 해? 잘못은 너희들이 지었잖아. 제 말에 상간녀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더군요. 이제 와서 새삼스레 부끄럽다는 감정을 느낀 건 아닐 테고 아마 나름대로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소리 듣는 게 짜증났을 수도 있죠. 그렇게 상간녀 입 닥치게 만들어 놓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남편이 상간녀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어. 그것도 시댁에서 시어른들 다 있는 곳에서 말이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시치미를 뚝 뗐어요. 남편이 시부모 눈치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모르는 척 하지 마. 다 알고 있잖아. 이야기 다 들었어. 그 사람하고 한바탕 했다면서? 그 말에 반문한 건 제가 아니라 시부모였어요. 무슨 말이야? 너희가 이혼이라니?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이 사람 사치가 너무 심하고 저랑 성격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이혼하고 싶어요. 두 분도 이 사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집에 있으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같이 살기 불안할 정도예요. 기도 안 찼어요. 누가 돈을 많이 썼다고 저러는지. 게다가 실제 이혼 원인이 그게 아님에도 그걸로 밀어붙이려는 남편을 보니 구토가 나올 정도였죠. 성격? 사치? 그거 말고 다른 이유 있잖아. 당신 나 몰래 다른 여자 있는 거 왜 말씀 안 드려? 이야기할 생각이었어. 그리고 곧 있으면 그 사람도 도착할 거고. 남편의 이 말에 정말 놀랐어요. 지금 이 자리에 상간녀를 불렀다니 너무 어이없었죠. 당신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상간녀를 왜 이 자리에 불러? 그리고 이혼 내가 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될지 알고 상간녀부터 부르는 거야? 당신이 이혼 안 해줘도 나는 이혼할 거야. 그 여자랑 이미 약속했어. 당신이랑은 정말 다른 여자야. 여리고 착하고 얼마나 검소한데. 그래서 마누라 물건 훔쳐다가 상간녀한테 선물로 줬어? 그래. 너는 검소해서 다른 사람 물건 도둑질해서 다른 여자한테 선물해줬어? 미친 소리도 작작 해야지. 아무리 짠돌이 쫌생이라도 정도가 있는 법이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간녀가 시댁에 찾아왔어요. 아주 시부모가 좋아하는 모습을 하고 말이죠. 남편에게 미리 언지를 들었나 보더라고요. 수수한 투피스에 눈에 띄지 않는 패션으로 이곳까지 왔더군요. 그 모습에 시부모도 유심히 그 여자를 보더니 이내 흡족해하는 모습이더군요. 정말로 상간녀는 제가 처음 봤을 때와는 정반대로 순진한 얼굴로 여기 왔거든요. 그 모습 보고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여기서 또 보네요? 그때 엄청 큰 소리 치면서 가셨는데 불쌍해서 어떡해요. 오빠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오빠가 재혼이라도 상관없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상간녀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저도 그냥 다 놔버렸어요. 제가 누구조차고 아득바득 붙잡고 있는지 결국 저도 말했어요. 아직 이혼도 안 한 마누라랑 시부모 앞에서 상간녀까지 소개시켜주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이혼해 줄게. 나도 와이프 놔두고 어린 여자랑 바람피는 놈도 싫고 와이프 물건 훔쳐다가 상간녀에게 갖다 바치는 놈도 싫어. 불륜남이 도둑질까지 하는데 내가 데리고 있을 필요 없지. 대신 이혼은 무조건 소송으로 갈 거야. 나는 합의는 절대 안 해. 알지? 당신은 소송이든 합의든 유리한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상간녀,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상간녀 소장 당신 회사나 집으로 날려줄 테니까 어디로 올까 전전긍긍하면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 예, 그런데 왜 우리 아들이 이혼에 책임이 있어? 바람 좀 핀 거 이해 못 해주는 여자가 잘못이지. 이해하고 못하고가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저 사람 딴 년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온 거거든요.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고요. 이해를 해주면 뭐요? 천년이라도 끼고 살도록 두 집 살림하도록 놔두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어떤 때인데 앞뒤 구분도 못하고 아들 편만 들어요? 그럼 우리는 네가 우리 아들 돈으로 명품이나 사재 끼고 낭비벽이 심한 걸로 소송할 거야. 누가 누구한테 뭘 사줘요? 당신 도대체 시어른들한테 뭐라고 거짓말한 거야? 어머님, 똑바로 들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싼 물건들 중에 남편이 사준 거 단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워낙 구두쇠라 결혼 반지도 반반 나눠서 했다고 하면 말 다 한 거 모르세요? 그렇게 우기고 싶으면 열심히 우기셔도 돼요. 어차피 저는 제가 산 물건들 카드값이며 현금 영수증이며 다 제 돈에서 빠져나간 거 증명 가능하니까요. 미친놈이 불륜에 도둑질만 한 줄 알았더니 부모 상대로 거짓말까지 해? 네가 사람 새끼냐?
짐승 새끼도 이딴 짓은 안 할 거야. 제 말에 시부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남편 놈도 당황하고 있었죠. 막판에 자기가 한 거짓말이 들통날 줄은 몰랐나 봐요. 그리고 그간의 시부모가 저의 사치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 것도 이제야 그 이유가 명확해졌죠. 시부모님은 제가 남편 돈으로 사치한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말해줬으니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그간 저한테 한 짓들이 새삼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아무 말 없이 남편과 저만 번갈아 보며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 새끼 옆에서 조신 떨고 앉아있는 상간녀에게 말해줬어요. 한 가지만 더 말해줄게. 잘 들어? 저 남자가 너한테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저 남자랑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받았어. 왜냐고? 내가 돈을 저 남자보다 더 많이 벌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내 돈으로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거든? 이것마저 증명하면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할지는 알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너한테도 지극히 안 좋은 이야기지. 너는 나보다 못 버는 것 같은데 남편한테 한 푼도 돈을 못 받을 거거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상간녀 소송할 건데 그 비용도 다 네 돈으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고. 저 남자가 줄 리가 없거든. 하긴 모르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거 하나 안 내주겠어? 와이프 버리고 상간녀랑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남자가 해줘야지. 어쨌든 둘 다 잘 알아둬. 나는 내 몫은 어떻게든 가져갈 참이고 만약 너희가 안 주면 법적으로 압류를 진행해서라도 가져올 생각이야. 그러니까 둘이서 잘 짱구 맞대서 이야기해봐. 상간녀가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하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죠. 저는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 놈 구두쇠 기질이 여자 한 명 잘못 만났다고 바뀔 리 없죠. 게다가 제 물건 도둑질해서 상간녀에게 선물해 준 걸 보면 더더욱 상간녀에게 돈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모양이고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이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리 없잖아. 당신이랑은 다른 여자라고. 이 여자는 소중하게 대해줄 거야. 남편의 말에 상간녀가 내심 안심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말이면 뭔들 못해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해놓고는 상간녀랑 바람피고 있는 놈인데요. 거짓말이 한 번 어렵지, 두 번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하는 얼굴 보니 진짜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래. 상간녀한테는 그런 짓 안 하고 와이프한테는 그런 짓 하는 거면 상간녀가 와이프 되면 똑같이 그런 짓 하려는 거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내가 잘 아는데. 뭐, 됐어. 나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끝냈으니까. 할 말 있어? 다른 할 말 없으시죠? 나는 당신 말 절대 안 믿어요. 오빠랑 헤어지기 전에 나랑 오빠 사이 이간질하려고 그런 거짓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졌으면 진 사람답게 꼬리 말고 도망이나 치라고요. 여기서 초치지 말고. 저는 바락바락 우기는 상간녀를 보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말해줘도 모르는 저 멍청한 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그래,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줬는데도 못 알아듣겠다 이거지? 뭐, 괜찮아. 머리가 나쁘면 몸이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지. 잘 봐. 불륜남, 도둑놈, 거짓말쟁이인 저 남자가 네가 데려갈 물건의 실체야. 예쁘고 행복하게 살아. 남의 남자 뺏은 더러운 년아. 제 막말에 상간녀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저는 상간녀 앞에 있던 시모에게도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모르는 것도 죄라고 여태껏 자식이 저런 놈인지도 모르고 믿었던 거 생각하니 참 민망하시죠? 여태껏 저한테 빌부터 산 게 바로 당신 자식이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반납할 테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네요. 뭐, 며느리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쏙 드는 여자가 와서 다행이죠. 저보다 돈을 훨씬 덜 벌어도 남편 내조만 잘하면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겠네요. 잘 지내세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너 정말로 그 물건들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니? 네, 제가 돈을 더 잘 버는데 제가 왜 그걸 사달라고 해요? 남편은 알아서 자기 돈 자기가 쓰고 있고 저희는 경제권 합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 물건을 자기가 사준 것처럼 말하니 어이가 없잖아요. 1,000만 원 넘는 물건을 남한테 사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내 능력만 되면 내가 사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네 월급이 아들 월급보다 훨씬 많다는 게 진짜로 사실이야? 그게 알고 싶으세요? 남편이랑 저는 직군도 다르고 직위도 달라요. 저는 남편보다 적어도 100만 원은 더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사달라고 할 일도 없고요. 못하면 월급 명세서 보여드려요? 제가 메일로 온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고 나서야 시모는 제게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리고 제 월급 명세서를 본 상간녀는 눈에 띄게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딱 보니 제 말이 사실인 것 같아서 초조한 거겠죠. 상간녀가 이런 초강수를 둔 건 아마 제가 비싼 물건으로 치장하고 간 탓이 큰 것 같았거든요. 명품을 걸친 제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본 거겠죠. 돈의 출처가 아예 달라서 그런 미래는 없겠지만요. 서서히 밝혀지는 진실이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걸 깨닫고 당황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당신도 월급 명세서 보여드려. 그래야 마지막 의문이라도 풀리실 거 아냐? 당신이 나를 이날 이때까지 남편 돈으로 사치나 부리는 여자로 만들어놨는데 마지막 오해는 풀도록 만들어드려야지. 그래야 어른들도 내가 왜 이렇게 발악하는지 잘 알겠지? 제 말에도 남편은 별 반응 없더군요. 시부모는 이미 남편 월급 수준을 아는 모양이었고 상간녀도 그런 모양이었어요. 상간녀는 남편이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자 더 당황한 모습이었죠. 남편이 엄청나게 잘 벌어서 마누라한테 명품 사준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정작 그 남편 새끼가 결혼 반지마저 반띵하는 완전 쫌생이 대장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 지금 이 자리에 잘못 온 건 아닐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와이프에게 돈을 쓰기는커녕 와이프 물건 훔쳐다가 상간녀에게 선물하는 쓰레기가 자신이 빼앗은 남자라는 게 믿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저는 상간녀를 아래 위로 쳐다보며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이 정도로 검소한 사람이면 다행이네요. 이 사람이 엄청난 구두쇠의 쫌생이거든요. 돈 한 푼 건드리는 것도 벌벌 떠는 남자 옆에서 잘 살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런 남자 데리고 가줘서요. 이번 기회 아니었으면 평생을 고생했을 테니까요. 당신한텐 엄청 화내긴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신이 저 남자 데려가줘서 제가 자유의 몸이 되는 거니까 그것만큼은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럼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나왔어요. 정말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남편 놈의 행동을 모조리 알려주고 나니 진짜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제가 받고 있던 오해도 다 풀려버렸으니 더할 나위 없었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빠르게 이혼하게 됐어요. 애가 없다는 건 정말 다행이었죠. 애라도 있었으면 정말 5기로라도 그 여자랑 남편 회방 놓고 마음 다 뜬 남자랑 같이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긴 제 성격상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없으니 좀 더 홀가분하긴 했죠. 그렇게 이혼하자마자 상간녀와 전 남편은 결혼식부터 준비를 하더군요. 상간녀 메신저에 내내 결혼식에 대한 소식이 날마다 올라왔어요. 하지만 역시나 문제가 곳곳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무조건 호화롭고 비싼 결혼식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남편 쪽은 재혼인데다가 그렇게 크게 해서 득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부모와 상간녀가 몇 번이나 부딪힌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그 기준은 제 결혼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집안 첫 결혼이어서 부모님이 힘을 좀 많이 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호화롭게 치를 수 있었지만
이쪽은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상간녀가 시부모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 듣고 정말 상간녀가 미쳤나 싶었는데 상간녀 쪽에서는 또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 제일 비싸던 가방이 시댁에서 예물로 준 거라고 알고 있더군요. 저희는 아무것도 주고받은 것 없이 식을 진행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거짓말을 들은 건지. 시부모가 그 이야기 듣고 뒷목 잡고 쓰러졌다니 아마 전 남편이 거짓말한 게 틀림이 없겠죠. 결국 그것 때문에 집안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상간녀의 그런 모습을 짐작했어요. 그렇기에 남편과 편히 헤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상간녀는 아예 명품에 대한 집착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마 전 남편이 제 물건에 손댄 것도 상간녀가 그런 물건을 좋아하니까 손을 댄 거였을 거예요. 그렇게 명품만 고집하는 여자가 구두쇠랑 결혼하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그 가방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상간녀와 전 남편이 엄청 싸웠다고 하더군요. 돈을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전 남편과 속아서 결혼하게 됐다는 상간녀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부모는 상간녀가 순진하고 검소한 여자인 줄 알고 맞이했다가 결국 뒤통수 세게 얻어맞은 꼴이었고요. 상간녀의 그런 행동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나니 제가 얼마나 경우가 바른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 같았죠. 정말 그 집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도 결국은 상간녀가 내더군요. 제 예상대로 쫌생이 남편놈은 그걸 내주지 않았고요. 거기서 제 이야기가 모두 맞다는 걸 눈치챈 상간녀가 남편놈에게 욕을 해대며 떠나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파혼은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식장이며 스튜디오며 모든 것이 취소 불가 시점이 된 이후였기 때문에 그 손실은 고스란히 전 남편이 모두 떠안았다고 해요. 그 탓에 전 남편은 상간녀 찾아다니며 돈 내놓으라고 파혼으로 발생한 취소 비용 다 갚으라며 사람 괴롭히며 쫓아다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상간녀도 참 웃기죠. 그렇게 사랑하느니 마느니 할 때는 남편과 못 붙어 먹어서 안달이더니 남편 놈의 성격을 알고 나니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니. 그럴 거면 왜 남의 남자를 건드렸는지 몰라요. 벌집을 꼭 쑤셔봐야 벌집인 걸 확인 가능한가요? 딱 봐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건 눈에 보이는 법인데 말이죠. 결국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 후 재혼이 파혼이 된 남자로 소문난 전 남편이 상간녀와 트러블 생긴 이후로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몇 번 무시했는데도 전화가 계속 오길래 한번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뻘소리를 짓거리더군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세상에 당신만큼 괜찮은 여자가 없다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 나 정말로 당신한테 미안하고 사죄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향한 마음도 남아있고 그 여자는 정말로 한때뿐인 여자였어. 나에 대해 잘 모르면서 결혼하자고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돈 못 쓰니까 헤어지자더라. 그런 여자한테 왜 홀렸는지 정말 나도 이해가 안 돼. 마치 저를 향한 고해성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변명이었어요. 본인 사랑놀이에 다른 사람 희생시켜 놓고는 그 사랑놀이가 파토났다고 다시 저한테 달려오는 꼴이 정말 보기 싫을 만큼 더러웠어요. 미안하다는 말이지? 용서해줄게. 아니,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이미 우리 사이 다 끝났잖아. 재산으로도 서류로도 마음으로도. 사과는 받아줄 건데 앞으로 연락은 하지 마. 우린 남이야. 그것도 악연으로 이어져서 뒤숭숭한 관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당신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당신한테 한 짓들 평생을 가도 용서 못할 거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평생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당신이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될까? 나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 지랄 육갑을 떨고 앉았네. 평생? 내가 미쳤어? 당신 같은 놈이랑 평생을 같이 하게? 미친놈한테 허튼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이딴 미친 제안할 거면 더더욱. 한 번만 더 이딴 소리 하려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 나 당신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알겠어? 결국 제게서 느껴지는 살벌한 느낌에 그놈이 재빨리 전화를 끊더군요. 마누라 물건 상간녀에게 갖다 바치는 쫌생이 구두쇠 새끼는 거르는 게 답이거든요. 이렇게 글로 풀어보니 답답한 마음도 좀 편해지네요. 아직도 이때 생각하면 분노가 부글부글 하거든요. 있고 안 있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인생의 하나뿐인 결혼을 망친 놈인데. 쉽게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잊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이번 사연글을 쓰고 나서는 조금씩 지워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런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도 성질에 안 맞고 전 남편을 그냥 없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기분이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잊혀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글을 썼어요.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